이번 세션의 좌장님은요, 한양대학교 고등교육연구소의 이현청 소장님입니다. 네, 이현청 소장님은 아태지역 고등교육협력기구 의장, 유네스코 대학 간 학점교류 인정기구 세계 의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연사는 미네르바 프로젝트 아시아 총괄이신 켄 로스 이사님입니다. 켄 로스 이사님은 고등교육 문제와 교육 혁신, 중미 간 국경 없는 교육에 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안혜연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인공지능이 적용된 코딩 교육 플랫폼 앨리스의 김재원 대표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 1위 채팅 API 기업 샌드버드의 김동신 대표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좌장이신 이현청 소장님의 진행으로 세션 2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제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산무학교, 산무대학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25년 전인데, 그래서 도서관에는 책이 없고 부클레스 라이브러리, 또 강의실에는 교수가 필요 없고 프로페서레스 클래스룸, 그리고 대학은 캠퍼스가 필요 없는 캠퍼스레스 컬리지, 이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게 현실화되는 시기이고 대학들이 교육이 모두 혁신을 해야 될 절박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연사는 켄 로스 미네르바 아시아 총괄 디렉터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패널 모시고 또 하나 패널은 역시 온라인으로 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켄 로스가 어디 화면에 오나요?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켄 로스이고 미네르바 프로젝트 소속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같은 질문은 오늘날의 교육가들, 학생, 부모, 또 학습자들에게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산업과 정부 관계자 혹은 정책 입안자, 그리고 어쩌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세 개의 질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적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를 위해 존재하는 이미 입증된 방법론과 도구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과학 및 실제 적용을 통해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도구들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어떻게 이 같은 도구들을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세 번째, 이 같은 접근법을 적용한 실제 사례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례들의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 제도를 살펴보고 현대 사회에서 교육 제도를 통한 바람직한 인재 육성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하도록 하죠. 우선 불필요한 것은 정보와 정보의 보급일 것입니다. 정보는 만연해 있습니다. 정보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때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항상 그랬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것 혹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을 정의 내려 보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면은 익숙치 않은 맥락 속에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고 낯선 상황 속에서 효과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능력이나 지식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크로스 컨텍스추얼 교차 상황적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직면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고안해내고 이 같은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통하고 또 리더, 인플루엔서 혹은 협업자로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이 같은 해결책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공적인 혁신가를 생각을 할 때 그들은 바로 이같이 행하고 이를 아주 잘 수행해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개인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듯이 이것은 현재의 교육제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교육제도는 정보를 보급합니다. 이 같은 정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교육제도가 지혜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교차 상황적 비판적 사고, 또 창의적 생각, 효과적 소통과 효과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입증된 도구와 방법론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같은 도구와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현대 사회의 교육제도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What?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를 생각해 볼 때 창의적 지혜를 육성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스킬을 가르쳐야 합니다. 일련의 체계적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미네르바에서는 habits of mind, 생각하는 습관이라고 읽었습니다. 하나의 멘탈 모델 또는 정신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맥락, 분야 또는 학제에서만 사용 가능한 스킬이 아니라 대다수 혹은 적어도 많은 맥락이나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생각, 효과적 소통이나 상호작용의 핵심 요소들로 세분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핵심적 인지 관련 핵심 구성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흔히 4개의 C, 4C라고도 부릅니다. 인지과학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첫 단계는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습관 혹은 정신 모델 관련 분류 체계를 만드는 것이죠. 이들을 분류하여서 각기 다른 영역에서 적용 가능하고 또 연습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 입증된 방법론과 도구 관련된 두 번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how, 어떻게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서는 무엇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떻게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제도가 어떻게 정신 모델 안에 존재하는 생각의 습관을 여러 맥락 속에서 연습 훈련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학습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여러 맥락 속에서 연습을 하는 방법만이 뇌가 진정으로 학습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far transfer 또는 원격 전이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의 맥락에서 배운 것을 시간을 들여서 의도적으로 연습을 하여서 새롭고 전혀 다른 상이한 맥락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혜의 정의와도 연관이 있죠. 이것이 가능하도록 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의도적 연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분류 체계를 통해 분류된 일련의 교차 상황적 스킬로 구성된 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뇌는 또한 이를 수동적 방식이 아닌 능동적인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의 두 번째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학습과 참여입니다. 그렇다면 능동적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제가 정의 내리거나 또는 창조해낸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이미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능동적 학습이란 학생이나 학습자가 교실 혹은 프로젝트 기반의 여러 학습 환경 속에서 대다수의 학습 시간 동안 학습 자료를 능동적으로 프로세싱,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능동적 학습입니다. 그런데 짐작하실 수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생각을 프로세싱을 하고 있지만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소극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과학에 의해서 증명된 것을 보면은요, 수동적 학습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험해 보자면 이 강의 이후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강의의 아주 적은 부분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 뇌의 작동 기능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증된 방법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대 교육 제도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관한 방법론은 많이 존재하고 또 어떻게와 관련해서도 효과적으로 입증된 많은 방법론과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세 번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습자나 학생, 여기서 학생은 전문직 종사자, 기업 임원, 고등학생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이고 있는 생각의 습관 또는 정신 모델 혹은 다른 어떠한 콘텐츠라도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추적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4개의 학습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20세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이나 또는 19세기와는 달리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학습자의 모습을 녹화하고 학습자가 정신 모델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흔히 통달의 기본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죠. 통달 평가 기준표 마스터리 루브릭스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평가 기준표는 그 자체로 쓴 기술과는 연관이 없습니다만 이 맥락에서는 적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 그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 매개 환경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형성적인 피드백을 학습자에게 제공해 시간에 걸쳐 발전하도록 합니다. 정말 훌륭한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기록되고 추적되면 또 의도적인 내재된 학습 성과를 태깅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무엇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탄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학습 환경, 교실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한 경험한 환경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학생이었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험했던 것 아니면 연속학습, 전문학습 환경에서 경험한 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이러한 교차 맥락적인 전이 가능한 능력 체계를 여러 분야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셨습니까? 수차례 특정 분야에서 계속 연습해 원거리 전이가 이루어졌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야 합니까? 물론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완전히 능동적인 학습 환경에서 배우셨나요? 아니면 대부분 강의를 듣기만 하셨나요? 저는 후자였습니다. 대부분 강의만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 학습자들은 어떤 학생이든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인이든 항상 능동적인 학습 환경에 참여를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보면 뇌가 처리 과정을 더 많이 거칠수록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하고 또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데이터 매개 학습 환경을 활용해 학습자의 성과를 추적하고 형성적 피드백, 굉장히 많은 형성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시험만 보는 것보다 총괄 피드백 모델인 시험보다 장기간 형성적 피드백을 통해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학습 성과를 최적화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이런 일을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교육 접근법을 실제 적용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이미 생각하셨겠지만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미네르바에서 하는 일들, 의미 있는 의도적인 광범위한 방식을 통해
교육 분야의 개혁에 영향을 미치고 이끌어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접근법과 방법들을 사용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네르바에 대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미네르바에 대해서 미네르바 스쿨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대학 프로그램인데 수년간 그동안 그 효과를 탁월함을 입증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교육 접근법의 효과를 입증해 왔습니다. 실제로 미네르바 스쿨은 한국에서 수년간 특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우리 대학 프로그램 모델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여러 도시를 돌며 4년 대학 생활 동안 공부하고 살게 됩니다. 그 도시 중 하나가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미네르바 스쿨이 이런 활동을 합니다만 오늘 여러분께서 아직 들어보지 못하셨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기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와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 분야의 개혁과 변혁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를 위해 비판적 지혜를 육성한다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노력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우리가 자체적인 대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다른 대학들과 협력해 이들 기관들이 수월하게 우리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식의 교육 과정, 그 무엇을 그 여러 요소를 적용해 완전히 능동적인 학습 과정을 각 대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데이터 매개 환경을 활용해 교실 내 효과성, 평가, 병행 평가, 피드백에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한국 대학들이 전 세계 다른 대학과 함께 미네르바와 여기에 협력하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관 내 시스템의 개혁을 가져오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이런 변화, 이런 혁신을 가져오고자 하는 기관과 우리는 기꺼이 협력하고자 합니다. 미네르바의 많이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활동은 미네르바가 지난 몇 년간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획기적인 전문 학습 과정을 개발해 왔습니다. 우리 모델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것들을 가지고 이미 조직 내에 일하고 있는 인재를 더욱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업, 기관, 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 학습 또 고위급 교육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문 학습 프로그램 초기부터 한국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에서의 변화를 전문 교육과 관련해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흥미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개발한 것인데 몇 달 전 미네르바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재정립하고 중등학교를 혁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네르바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인데 중등학교 과정, 대학 준비 과정을 완전히 재구성하고 설계한 것이고 고등학교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아시아에서 몇몇 학교를 우리가 선정해 미네르바 바칼로레아를 내년 가을부터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들입니다. 미네르바 바칼로레아가 고교 교육에 있어 현대사회의 황금 기준이 되면서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니셔티브,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전문 교육에 있어서도 실천되고 있는데 더 탄탄하고 민첩하고 충격 저항력이 있는 팬데믹에 대한 저항력도 있는 모델이 됩니다. 경직되고 취약하고 솔직히 구식인 교육 모델보다 우리가 과거 익숙한 모델보다 더 낫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0년 이상 몇백 년 동안 계속 이어온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미네르바가 여러 이니셔티브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위해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비판적 지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중에 토론 시간에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Ken. 네, 켄 로스 씨 감사드립니다. 네, 연결됐나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앞서서 이 수동적인 학습에서 능동적 학습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능동적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죠. 우선 먼저 능동적 학습이라는 것은 참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어떠한 환경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콘텍스트 중심이라기보다는 방법론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접근법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활용이 되어 왔었던 것이고요. 많은 연구자들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 계신 교육자분들께서 이 능동적 교육을 적용을 해봤었고 또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효과적임을 입증해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의 논문을 읽었는데요. 뉴욕 타임스 신문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도 잘 알려진 미디어 매체이죠. 이 뉴욕 타임스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났는데요.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능동적 학습 방법론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콘텐츠에 배우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면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또는 또 생활 속에서 학습자로서 또는 교사로서 또는 멘토로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능동적인 학습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미네르바에서 이 능동적인 교육을 또는 학습을 하는데요. 이 능동적 학습이라는 것은 모든 학습자들이 그 주어진 교육 환경 속에서 교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학습 환경 속에서 주어진 학습 자료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거의 주어진 시간의 50%는 주어진 자료를 갖고 참여를 한다는 것이고요. 미네르바에서는 완전한 능동적 학습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시간은 75에서 80%의 시간 동안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기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하시도록 도서는 안 될 것 같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e have online question. 온라인상으로 질문을 여러 개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 원래는 켄 로스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디스커션으로 들어가겠는데 온라인상으로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Not you. Okay, you stay there if you want. And we have here and John Kim. It's your turn. It's 다음은 존 킴
대표님께 3, 4분 정도 패널 토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샌드버드의 CEO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김 대표님께서는 한국의 제1위의 게이머, 프로게이머였습니다. 맞습니까? 학생 시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투어나멘트에 굉장히 많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는 정말 안 좋은 아들이었었습니다. 아무튼 한때는 그랬었습니다. 네,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게 더 편하신가요? 아니면 영어로 할까요? 수시적에 프로게이머 활동 잠깐 했었고요. 예, 삼성 예, 쪽에서 이제 좀 그러죠.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 디지털 대전환으로 이 교육 현장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김 대표님의 회사에서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고 계신지,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대학에서 해야 되는 건지, 대학이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 샌드버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소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전 세계 한 7군데 사무실이 있거든요. 뭐 뉴욕도 있고, 런던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인도, 싱가포르 등이 있고, 한국에도 사무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글로벌 인재라는 게 그 단순히 그냥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마인드부터 해서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는 뭐 간단하게 정말 언어부터 해서 그 나라의 문화권에서 일을 해보는 경험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도 많이 느끼는 게 언어적 장벽이, 문화적 장벽이 실제로 굉장히 그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또 이게 그냥 단순히 책상에서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부딪히지 않으면 쌓이지 않는 그런 지식들이거든요. 그 나라마다 뭐 일을 하는 방법도, 협업을 하는 방법, 리더십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그냥 단 한 가지 좀 키워드를 던지고 싶다면은 그 글로벌 인재를 위한 그 초석 다지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안 소장님께 네. 이제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마 이제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성 인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도 한미일 그 스템 분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이슈에 대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그 스템 분야,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 디지털 분야에서의 여성 인력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보면 30-40%대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 상황을 잠깐 그냥 요약하는 대표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히 디지털 분야, 오늘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디지털 관련 분야에 공학의 대학원, 그러니까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수를 보면 10%에서 20%대가 맥시멈이고요. 인더스트리나 아니면 인더스트리는 10%대, 공공이나 대학 분야도 20%대가 여성 인력입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또 30대, 40대가 되면은 그 공부한 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보면 50%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왜 문제냐 하면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 경쟁력의 문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최근에 미디어에서 워낙 많이 다루시니까 AI 인력 부족하다, 빅데이터 인력이 부족하다, 우리가 이런 분야로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가 인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포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건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또 잘 아시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그 벌스 레이시 1보다 아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교육을 열심히 시키면 마구 좋아질 게 아니라 사람 자체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사실은 암울하고 깜깜하다라는 거 이런 게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의 주제인 교육 방식이 뭐가 달라져야 되냐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인 트렌드는 뭐 교육 방식이나 뭐 아까 다이버시티나 여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뭐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어떤 컬처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약점, 문화적인 제약점이나 아니면 시스템에서 여전히 아까 우리나라 교육 방식 아직도 굉장히 늦게 변하고 있는 분위기가 늦게 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주는 제약점이 아직은 많아서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여학생들한테 적합한 맞는 과연 이런 분야에서 어떤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느냐를 정말 1대1로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토링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석세스 스토리, 롤 모델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교육을 하는 컨텐츠에 있어서도 우리는 보시면 굉장히 여학생의 흥미를 느낄 만한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흐름은 그렇게 다양성과 뭐 아까 감수성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너무나 서서히 변하고 있는 문화적인 리미테이션이나 이런 어떤 교육 방식이나 시스템의 같은 것들도 어떤 여학생들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굉장히 많이 빨리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혜연 네. 소장님. 이번에는 그 한국 앨리스의 김재원 대표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앨리스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기업 교육을 10만 명이 실제로 학습한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시브 러닝, 액티브 러닝 뭐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주셨는데 소프트웨어 교육이야말로 액티브 러닝이 거의 산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닝 방식, 동영상 방식의 패시브 러닝이 사실은 잘 작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서는 액티브 러닝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들이 실제로 잘 운영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액티브 러닝을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학생들의 수준이 정규 분포도를 따랐다면 지금 현재 전산과에서 점수를 보면 굉장히 바이모달 형태,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그룹과 못하는 그룹이 극명하게 나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플랫폼 상에서도 보이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상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드리븐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학생이 어떤 문제점을 겪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실습 중심으로 액티브 러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학습률이 completion rate 그러니까 이수율이 굉장히 높게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플랫폼과 이런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에 좀 봉착을 하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게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정부도 있고 기관의 관계자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나아가서 강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술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걸 풀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각 부처가 혹은 각 기업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화합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 학생들의 데이터나 뭐 기업의 데이터 혹은 정부에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저희 같은 기업에서는 그 데이터를 잘 관리한 수집할 수 있거나 혹은 그거에 뭐 분석을 하거나 그런 기술적인 능력을 가져다 준다든지 그렇게 각 부처가 좀 조화롭게 그리고 각 기업이 조화롭게 이루면 더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혁신이라는 부분은 한 군데서 잘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어떤 역할과 어떤 컨트리뷰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좀 더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땡큐.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플로우에서들 혹은 온라인으로 질문한 것 중에 하나 골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미네르바 스쿨이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간단히 얘기해 달라고. This Minerva School is the one of 미네르바 스쿨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창의적인 모델인데요. 결과는 어떠한지 또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대학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이 대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 성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학습 성과를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 비판적 문제 해결 능력, 효과적인 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등 말이죠. 미네르바 스쿨 학생들 그리고 미네르바 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이 훨씬 더 이와 같은 스킬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드파티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해서 타 대학교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와 같은 스킬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드파티의 제3자에 의한 평가를 보면은 이와 같은 성과들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기준 평가를 보면은요. 학생들 그리고 또 가족 그리고 또 부모들이 미네르바 스쿨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한 2년 전부터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네르바에서는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대학교들과 협업을 하고 대학원들과 협업을 하고 또 기업과 조직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들이죠. 고등학교들과 협업을 해서 이와 같은 미네르바 모델의 핵심 요소들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상당한 관심을 여러 각처에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같은 스킬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결과물들을 우리 미네르바 대학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대학교라든가 또는 남아시아 대학교, 미국의 대학교, 유럽의 대학교도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교육기관들의 학생들도 역시 효과적으로 이와 같은 학습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권의 맥락 속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맥락에서도 이와 같은 스킬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아직 초창기에 불과합니다. 네, 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미국에 계시니까 우리 김 대표님 미국의 교육과 한국의 교육 특히 미국의 혁신 사례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 현장에서? 네, 그 미국의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육이 상당히 좀 우수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공립 학교 이제 교과 과정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균형이 좀 많이 잡혀져 있는 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립 그 교육이 수학과 굳이 따지면 수학과 영어 정도로 많이 좀 치중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그 각 학교 또 각 그 군별로 이제 알아서들 커리큘럼을 좀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또 좋은 거는 그게 교과 과정이 이렇게 선행 학습이라든가 이게 또 방과 후 학습의 비중을 그렇게 많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말하는 그 정규 그 과정만 잘 따라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학교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도 정말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그 자유, 그런 부분들을 좀 준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인상적이었던 거는 미국에서 이제 미네르바 스쿨을 포함해서 그런 대체 형태 또 혹은 보완 형태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스타트업으로 람다 스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대체 혹은 보완을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생을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트하는데 필요한 스킬들과 경험들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 시스템에 끌려간다는 느낌보다는 그 중에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취사 선택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이제 로드맵을 짜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문화가 많이 좀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건 좀 아쉬운데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지 하는 것들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 사람들이 좀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좀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Ken, I have one. 켄,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만약에 한국의 교육자들과 학습자들에게 한 가지를 조언을 한다면, 그래서 능동적 학습을 위해서 한 가지를 제안을 하고 조언을 하신다면 무엇을 조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정책 위반자들과 규제자들 그리고 정부 관리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의 여러 지지자들과 협업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죠. 그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뭐 능동 교육과 관련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든가 다른 분야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규제의 제약 때문에 그러한 규제 장벽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앞서서도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전 세계의 여러 곳,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미국도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교육 분야에서 한국보다도 더 열악한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보면은 조금 더 열린 환경 속에서 능동적 교육이 더 가능한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그와 같은 규제 제약을 완화시켜주고 더 많은 유연성을 적용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u have 두 분이 혹시 더 코멘트하고 계신가요? Okay, Ken, thank you very much. 없으시다면 우리 발표자인 켄 로스 박사님께 또 나머지 패널리스트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5차 산업사회가 곧 도래합니다. 그러면 5차 산업사회라고 하는 게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두 가지 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연 법칙주의에서 이제 과학 법칙주의로 변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양뇌 사회가 됩니다. 모든 인간이 뇌를 두 개 갖게 됩니다. 하나는 AI 뇌하고 하나는 자기 본래 뇌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언제 예측하느냐? 2040년 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 이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인재 양성과 인재 양성의 교육에서도 대변화가 필요하다. 그건 커리큘럼은 대학에서 보면 융복합적으로 지금 대변화를 하고 있고요. 방법론은 제 용어로 보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캠퍼스 중심의 그런 대학의 전통적인 관이 아니라 완전히 변한 러닝 플랫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전부 다 셀 러너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원자화되는 이런 형태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여기서 논하는 것 그걸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사회이고 아까 기조 강연했던 교수가 말씀한 것은 제가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지금 보수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AI가 2023년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게 되고 직업 생태계가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과학계도 상당히 긴장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또 세 분 패널. It's right now as we know well. So it's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되었는데요. 발표와 또 토론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